먼 옛날 오제 시절 유융 씨의 간적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신 씨의 둘째 부인이었는데 멱을 감으러 갔다가 검은 새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얼른 그 알을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결국 설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나올 때마다 간적이 외간 남자와 간통을 했다거나 혹은 성폭행 당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비유에 다소 거북함을 느낍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 중의 가부장, 아버지 중의 아버지인 시조는 아버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 없이 알을 낳았다거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설은 자라서 우임금을 도와 황하의 치수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상땅을 영지로 받고 자라는 성을 갖게 됐습니다. 설이 소명을 낳고 소명이 상토를 낳고 상토가 창약을 낳고 창약이 조어를 낳고 조어가 명을 낳고 명이 진을 낳고 진은 미를 낳고 미는 보정을 낳고 보정은 보울을 낳고 보울은 보병을 낳고 보병은 주임을 낳고 주임은 주계를 낳고 주계는 천을을 낳았는데 천을이 바로 하나라를 멸망시킨 탕입니다. 탕왕에게는 이윤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윤은 유신 씨가 탕왕에게 시집을 갈 때 잉첩으로 따라갔다고 하는데 잉첩이란 지체 높은 집안의 여인이 결혼할 때 딸려 보내는 종들을 말합니다. 이윤이 이때 탕왕을 만나서 음식의 맛에 비유하여 왕도를 설명하고 중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탕왕이 그를 모셔오기 위해 사람을 보냈으나 5번이나 퇴짜를 맞은 후에야 겨우 그를 등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윤이 잠시 하나라로 들어가 하나라의 쇠퇴를 목격하고 탕왕에게 돌아갔다고도 합니다. 최근의 출토 자료에 보면 이윤이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의 식의였다거나 탕왕을 위해 요리사로 위장하고 하나라로 들어간 스파이였다는 전승도 존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윤의 초상화에는 항상 이윤이 솥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라 거왕의 폭정에 반대하며 고노 씨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탕왕은 이윤의 보좌를 받으며 고노 씨를 정벌한 후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탕왕의 태자인 태정은 자신의 부친보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탕왕은 자신의 뒤를 태정의 동생인 외병에게 맡겼습니다. 외병은 즉위 3년 후에 죽었고 그 뒤는 외병의 동생인 중임이 맡았습니다. 중임 역시 즉위 4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이윤이 나서서 옛 태자였던 태정의 아들 태갑을 탕왕의 적장손이라는 명분을 세워 즉위시켰습니다. 태갑이 즉위하고 3년 동안 포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으므로 이유는 태갑을 추방해 동궁이라는 곳에 가둬버리고 3년 동안 섭정을 하며 제후들의 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갑이 스스로를 책망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유는 다시 태갑을 모셔와서 복위시켰다고 합니다. 죽서기년에는 중임이 죽은 후 이윤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나 10년 후 동궁에 갇혀있던 태갑이 몰래 빠져나와 이윤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전승이 존재했을 것이지만 육아에서 이상으로 삼는 신하와 임금의 모습을 위한 이윤과 태갑의 모델만이 살아남은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태갑은 이후 훌륭한 정치를 펼쳐서 태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태종 태갑이 죽은 후 왕위는 아들 옥정이었습니다. 옥정 재위 기간에 이윤이 죽었는데 이윤을 수도인 박에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옥정이 죽은 후에는 옥정의 동생인 태경이 즉위했고 태경은 아들 소갑에게 뒤를 잇게 했습니다. 소갑은 죽으면서 동생 옹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이때는 은나라의 도가 쇠하여 제후들이 은나라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옹기가 죽은 후 옹기의 동생 태무가 즉위했습니다. 태무에게는 뛰어난 재상이 이척과 이척이 추천한 무함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태무 시대에 은나라가 다시 중흥을 했다고 해서 태무를 중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종 태무가 죽은 후 왕위를 이은 중정은 오로 천도하였는데 이때 중정의 동생인 화단갑은 상해, 하단갑의 아들인 조을은 형에 머물렀습니다. 중정이 죽은 후 중정의 다른 동생인 외임이 즉위했고 외임이 죽은 후에는 외임의 동생인 하단갑이 즉위했습니다. 하단갑 시대의 은나라는 다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단갑이 죽은 뒤에는 조을이 뒤를 이었는데 조을은 무현이라는 신하를 중시했고 은나라가 다시 부흥하였습니다. 조을이 죽은 뒤에는 조신이 뒤를 이었고 조신이 죽은 후에는 조신의 동생 옥갑이 뒤를 이었습니다. 옥갑이 죽은 후에는 조신의 아들, 즉 옥갑의 조카인 조정이 뒤를 이었고 조정이 죽은 후에는 옥갑의 아들인 남경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경이 죽은 뒤에는 다시 조정의 아들인 양갑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정 이후에 여러 왕자들이 왕위 다툼을 벌인 결과라고 합니다. 양갑이 죽은 후 양갑의 동생 반경이 즉위했습니다. 반경은 무슨 이유인지 도읍을 5번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자 반경은 옛 도읍인 박으로 다시 돌아가 탕왕의 정치를 행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과 제후들이 다시 은나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반경이 죽은 후에 동생 소신이 즉위했는데 은나라는 다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반경을 그리워했습니다. 소신이 죽은 뒤에는 동생 소울이 즉위했고 소울이 죽은 뒤에는 소울의 아들 무정이 즉위했습니다. 무정은 다시 은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했지만 보좌할 신하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정은 즉위하고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정치는 총재, 지금의 총리에게 모두 맡겨놓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만 관찰했다고 합니다. 무정이 어느 날 밤 꿈에서 열이라는 성인을 만났습니다. 무정은 꿈에서 만난 성인을 찾기 위해 사람을 풀었는데 부험이라는 곳에서 죄를 짓고 건설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을 무정 앞으로 데려갔더니 무정은 꿈에서 본 그 사람이 맞다고 했습니다. 무정이 열과 대화를 해본 후 그를 재상으로 삼았고 부험을 성으로 삼게 했으므로 그를 사람들은 부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반경과 부열의 시대에 은나라가 다시 크게 융성했으므로 무정을 고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종 무정이 즉은 후 무정의 아들 조경이 즉위했고 조경이 죽은 후에는 조경의 아들인 조갑이 즉위했는데 조갑은 제갑이라고도 합니다. 제갑의 시대에 은나라는 또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갑이 죽은 후에는 제갑의 아들 ንም신이 즉위했고 ንም신이 죽은 후에는 ንም신의 동생 경정이 즉위했습니다. 경정이 죽은 후에는 경정의 아들 무울이 즉위했습니다. 무울은 도읍을 다시 하북으로 옮겼습니다. 무울은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천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종류인진 모르지만 천신과 도박을 해서 천신이 지면 사람을 시켜 천신을 모욕하게 했고 피를 채운 가죽 주머니를 매달아 놓고 화살로 쏘아 맞추면서 이를 사천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무울은 황하와 위수 사이로 사냥을 나갔다가 우레소리를 듣고 놀라서 죽었다고 합니다. 무울이 죽은 후 무울의 아들인 태정이 즉위했고 태정이 죽은 후에는 태정의 아들 제을이 즉위했습니다. 제을에게는 서장자인 미자계와 적자인 신이 있었습니다. 제을이 죽은 후 적자인 신이 즉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입니다. 주임금은 뛰어난 지혜와 언변, 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 좋아했다고 합니다.
주임금은 달기라는 미녀와 함께 주색에 빠져서 밤새 발가벗은 남녀들과 연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주임금은 비위 맞추기를 좋아했던 비중, 힘이 장사였지만 남의 험담을 좋아하던 오래, 고자질을 좋아하던 수무호를 총애했습니다. 민심은 은나라를 떠나 서백창을 향했습니다. 서백창이 나이가 들어 죽은 후 뒤를 이은 창의 아들 발이 군대를 이끌고 은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왕은 불타는 궁궐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은나라는 이렇게 멸망하고 주나라가 섰습니다. 현재 고고학적으로 존재가 증명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는 은나라입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하나라와 그 이전 신화 시대에 대해서도 연대를 측정해서 중국의 역사를 기원전 1만 년에서부터 기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중국 대륙 밖의 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나라의 실체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청나라 말입니다. 청나라 말기 중국에서는 전염병의 특효약으로 용의 뼈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용의 뼈를 갈아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돌았고 실제로 약방에서 용의 뼈를 무지하게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청나라 말의 관리였던 왕의영이라는 사람은 1899년 우연히 약방에서 용의 뼈를 보게 되었는데 그 용의 뼈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것을 자세히 보니 한자의 옛 서체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왕의영은 그 자리에서 약방에 있던 용의 뼈를 전부 사들이고 여기저기에서 용의 뼈를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왕의영은 전부 1500여 개의 용의 뼈를 모아서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밀 결사 종교 단체였던 의화단이 서양 오랑캐를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봉기를 일으켜 서양인들을 죽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청나라 조정이 의화단을 우회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한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8개국 연합군은 결국 북경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서태후와 그 측근들은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미리 감지하고 도망을 쳤고 무주공산이 된 북경 시내에서는 의화단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8개국 연합군의 대사륙극이 벌어졌습니다. 왕의영은 이때 관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자살을 했습니다. 음력 7월 20일, 양력 8월 14일의 일입니다. 왕의영이 죽은 후 왕의영과 동문수학을 했던 노잔육이라는 소설을 쓴 스타 소설가였던 유학이 용의 뼈를 정리해서 1903년에 철운장귀라는 영인본을 출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용의 뼈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계속됐는데 용의 뼈에 기록된 왕의 이름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은나라 왕들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용의 뼈가 바로 은나라 때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했던 갑골문이었고 은나라는 실존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종 무정부터의 은나라 왕은 모두 실존이 확인됩니다. 갑골문 연구에 있어서는 초기에 갑골사당이라 불렸던 설당 나진옥, 영관당 왕구규, 정당 광마략, 언당 동작빈이 유명했는데 당시에도 갑골사당 나동과광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묵자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인 묵자한고로 유명한 손이양, 문화대혁명 때 사망한 시인 진몽가, 일본 쿄토 대학에서 중국 문학 연구의 일가를 이룬 나이토 코오난,
자통이란 책으로도 유명한 이른바 시라카와 한자학을 정립한 한자학자 시라카와 시스카 등이 유명합니다. 현재는 중국 대륙 각지의 학자들은 물론 홍콩, 타이완, 일본, 한국의 학자들이 남겨놓은 많은 연구 성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갑골문이란 은나라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하기에 앞서서 점을 치기 위해 사용된 짐승의 뼈나 거북의 배딱지를 말합니다. 갑골문을 통해 은나라 사람들은 전쟁이나 제사, 사냥같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점을 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은 정인이라고 불렀는데 짐승의 넓적한 뼈나 큰 거북이의 배딱지에 점을 치고자 하는 사안을 적은 후 칼집과 같은 것을 내서 그 기륭을 점치고 점의 결과와 그 점이 실제로 맞았는지 아닌지까지를 함께 기록해뒀습니다. 점사의 내용은 전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이러이런 것을 바치면 신이 기뻐할지, 사냥을 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점을 쳐서 물어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나라가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작비는 갑골문을 만들어진 시기, 즉 그 점을 본 시기에 따라 크게 5시기로 분류했습니다. 갑골문 단대 연구례라는 책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것은 반경 제위 시절의 것인데 반경과 그 다음 임금인 소신, 소울 시대의 갑골문은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에 2% 내외를 차지하므로 이것은 후대의 임금인 무정 시기의 것과 합쳐서 기수를 셉니다. 가장 많은 것은 그 다음 임금인 고종 무정 시기의 것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갑골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무정 시기의 갑골문을 제1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정의 아들인 조경 조갑 시대의 갑골문을 제2기, 능신 시대의 갑골문을 제3기, 무울과 태정 시대의 갑골문을 제4기, 제을과 제신, 즉 주임금 시대의 갑골문을 제5기라고 부릅니다. 동작빈이 갑골문을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 구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은나라 임금들의 이름과 사마천의 기록을 대조했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인, 즉 이 점을 실제로 봤던 점쟁이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갑골문의 시대적 배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인은 총 85명입니다. 그리고 갑골문을 통해서 제사의 대상이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이 확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사의 대상이 산이나 하늘, 해, 달, 강 같은 자연물이었다가 인격시대에 해당하는 제와 조상으로 바뀌는데 은나라 임금의 이름에 전부 갑을, 병정 등 시간과 날짜를 나타내는 천간이 붙어 있는 것도 그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은나라 사람들은 열흘을 주기로 순환하는 천간에 자신의 조상들, 여기에는 이제 임금뿐 아니라 왕비도 포함됩니다. 이런 조상들을 배치하고 그날그날의 수호신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갑골문에는 농사와 목축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은나라 사람들은 보리, 수수, 기장을 재배했고 말, 양, 돼지, 소를 길렀고 비단도 생산했음이 확인됩니다. 제사 때에는 다양한 제물을 바쳤는데 곡식이나 동물은 물론 사람, 특히 노예를 제물로 바쳤음이 확인됩니다. 노예를 제물로 바칠 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점을 치는 정인 자신이 제물이 되기도 했고 성경험이 없는 여성, 소위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나라의 강력한 신분 제도가 확인이 되고 여성을 제물로 바쳤다는 점에서 은나라 사회의 가부장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였습니다.